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경찰이 이상호 기자가 제기한 살해 의혹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강신합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찰이 이상호 기자에게 명예훼손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의 어떤 그 발언들을 허위 사실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기자가 한 얘기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모두 허위 사실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 서 씨가 김광석 씨의 핵심 그 타살 혐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변사 기록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떤 뭐 부검 의사의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사망 진단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의 살해 혐의자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저작권과 관련해서 시댁의 그 저작권을 빼앗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당시에 저작권 협회라든가 또 관련 기록 그다음에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 서혜순 씨하고 시댁하고 그 소송을 했었죠. 그런 기록들을 소송 기록이죠. 검토해 봤을 때 그렇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도 역시 허위 사실로 본 것이죠. 그다음에 그 딸이 폐렴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아서 만연히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병원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봤을 때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혜순 씨가 영화 9개월 된 영화를 또 뭐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뭐 그때 당시에 의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실조회 등등을 해봤을 때 그렇게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 이상호 기자가 얘기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되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상에 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뭐 모욕죄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검찰에 소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상호 기자의 혐의를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허위사실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제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SNS를 통해서 어떤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그건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이번에 그것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제가 좀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서 씨 이름을 최순실에 비유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 뭐 악마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 이번에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상호 기자가 SNS에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이번에 이제 경찰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경찰 수사가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지금 이제 그 당시에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해서 20년 전에 말이죠.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밝혀야 하고 자신은 그런 어떤 기자로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것인데 그것을 명예훼손죄를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한 것이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경찰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처벌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밝혀서 김광석 씨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실제 진실을 밝혀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유감스럽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찰은 고 김광석 씨의 형이죠. 김광복 씨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경찰이 이렇게 밝혔어요. 그 영화 같은 거 할 때 이제 기록 같은 거 좀 관계 자료 같은 걸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소극적으로 임했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명예훼손을 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고의가 있어야만 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광복 씨는 그런 어떤 자료를 소극적으로 응하기는 했으나 서혜순 씨의 명예를 훼손할 이유로 그걸 준 것은 아니다. 다만 동생의 어떤 죽음이
좀 의심스럽고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걸 밝힌다는 의미였지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다. 이렇게 봐서 혐의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당시에 그러면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됐던 겁니까? 그렇죠. 법무부 산하에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장자연 씨 사건도 본조사를 하라라고 이제 권고를 한 겁니다. 예. 사전 조사를 먼저 했었고 네. 그 5건 중에서 4건을 지금 본 조사를 하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장자연 씨 사건은 2009년 3월에 장자연 씨가 유서를 써놓고 사망하면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예. 그때 이제 유서를 써놓고 사망할 때 그 유서에 기업인이라든지 유력 언론인이라든지 여기에 계속해서 성접대를 해야만 했다. 예. 강요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7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그래서 그중에서 5명을 검찰에 혐의가 있다고 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 5명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가 됩니다. 다만 2명. 그 소속사 대표라고 하는 사람하고 네. 장자연 씨의 매니저라는 사람만 처벌을 받았는데 그 처벌은 폭행죄로 받은 겁니다. 네. 이 성관계라든지 뭐 강요라든지 뭐 이 성추행 또는 뭐 성폭행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자연 씨가 얘기했던 성접대라든지 성폭행 이거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가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 예, 외압 예, 말이죠. 내지는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수사 미진은 없었는지 내지는 일부러 수사를 안 한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밝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혹시 그 당시에 어떤 검찰권 남용 소위 검찰이 수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압을 받아서라든지 어떤 이유로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어떤 실체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인지 네. 결국 요번에 이제 조사하라는 얘기는 그 강압이 있었는지 장자연 씨에 대해서 말이죠. 이 성접대 네. 그것도 밝히라는 것이지만 네. 또 나아가서는 더 중요한 거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네. 뭔가 검찰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해태하고 일부러 수사를 안 하고 이런 건 없었는지 이걸 밝혀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수사가 될 텐데 그렇다면 검찰이 진상 조사를 위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수사가 아니라 조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본 조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검이 먼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피해자들을 먼저 이제 조사할 것이고 관계자들을 조사하겠죠. 예. 장자연 씨는 뭐 사망했지만 그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매니저라든지 소속사 대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주위에서 전원해주는 들었다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참석했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가해자로 지금 의심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조사를 먼저 할 거고요. 나아가서는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들이 뭔가 숨기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들이 근데 응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청에서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검사들도 지금 의혹이 있으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당시 수사검사라든지 내지는 뭐 관련된 이런 검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좀 해명을 해준다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수사가 아니고 조사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 관련자들이 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부분 아닙니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그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정말 확실하게 어떤 성폭행이 있었고 그것이 네. 증명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검사들이 그걸 만연히 덮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황이 드러나고 또 증거가 드러난다면 강제 수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조사지만 이제 정식으로 네.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 수사로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예, 예. 다만 그렇게 하려면 참 어려운 작업이고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조사의 그렇군요. 한계점까지 짚어봤고요. 검찰 과거사위가 용산 참사 사건도 다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뤄지게 될까요? 예, 용산 참사 사건도 참 그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예. 당시 철거민들은 많이 그 조사도 받았고 또 처벌도 받았습니다만은 공권력을 이제 행사한 경찰 쪽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것이 만연하게 피해자들 즉 철거민들에게만 어떤 그 수사를 하고 또 경찰이나 이런 쪽은 그런 좀 봐준 것이 아닌지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라는 것이 뭐냐면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회피한 것인지
해태한 것인지 네. 아까 그거를 이제 먼저 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당시에 철거민들이 피고인이 됐지 않습니까? 재판받고 그럴 때 네. 그 당시에 이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좀 억울한 점은 없었는지 예. 그 철거민들이 말이죠. 그리고 뭔가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특히 검찰이 말이죠. 여기는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니까요.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뭔가 숨기고 또 수사를 안 하고 이런 건 없었는지 네. 이것들을 이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도 또 KBS 전 사장이었죠. 정현주 KBS 전 사장의 배임 사건 등을 포함해서 총 4건이 이 본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네. 일제 조사 기간이 8월 6일까지예요. 네. 8월 6일까지니까 이제 뭐 몇 달 한 달 좀 남짓 예. 남았죠. 예. 물론 이제 좀 석 달 정도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고 그래요. 관련 법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저번에 11건은 미리 본조사에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4건을 추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총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본조사에 올린 건 15건이거든요. 근데 그 지금 4건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그중에 한 건이 뭐냐면 낙동강변 그 2명이 억울한 어떤 피해를 당했다라고 살인 하는 사건이 살인 있었죠. 예.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1990년에 그 낙동강변에서 30대 여자가 두개골이 함몰된 채 사망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 두 사람이 거기에 이제 용의자로 또 피의자로 돼가지고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자백을 해가지고 살인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예. 내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한이 되는 사건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그때 고문이 아주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증거를 조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1990년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그렇게 좀 용이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3개월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사위의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좀 주목해 살피도록 하고요.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또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 영장 발부 이유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는 이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저번에 이제 양혜원 씨가 그 스튜디오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스튜디오 실장 말고 이번에는 최초로 촬영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네. 네. 최초로 촬영을 해서 그것을 유포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촬영도 안 하고 유포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촬영한 것은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유포는 안 시켰다. 네. 내가 그 기록 장치 USB 같은 것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뭐 주워가지고 올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그 사람이 찍었던 어떤 위치라든가 각도라든가 사진의 각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찍은 것과 그 다음에 올라 있는 거, 예. 그것이 같다는 각도가 겁니다. 비슷하다. 예,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혐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이 이제 된 것이죠. 예. 그러면 뭐 말씀처럼 뭐 촬영 각도가 똑같았다 뭐 이런 거 이외에 어쨌든 지금 현재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뭐 결정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은 좀 나온 상황입니까? 결국 뭐 구속이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촬영을 했는데 촬영 위치라든가 촬영 각도 같은 것을 보면은 누가 찍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영상으로 올라 있는 그 사진과 그 사람 이 사람이 찍은 것을 조사를 했죠. 여러 사람이 누가 찍었는지를. 그랬더니 일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계속해서 그 부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혐의 소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이것이 이제 성폭력 특례법이라고 그래요. 예. 성폭력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익을 목적으로 어떤 돈 벌려는 목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돈 벌려는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시하고 게시하면 자기가 찍어가지고 올리면 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죄가 무겁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